안녕하세요. 사실가요견입니다. 마지막 영상에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 중에 보면 좀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반박, 어떻게 보면 반박이고 제 의견에 대한 디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좀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나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 의견을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 자체가 우리한테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박 논리를 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타당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 원래 경제라는 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로직이 충분히 논거가 타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쪽에서도 리스크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의향은 뭐 충분히 있고, 다만 그분들의 논리가 조금 논거가 부족하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가 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뭐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의 논리가 로직이 되게 완벽한데 거기다 대고서 뭐 반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했지. 뭐 굳이 제가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뭐 내리깎거나 그럴 생각은 뭐 조금도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애초에 뭐 좋은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같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제 아집을 굳이 자존심을 여기다가 녹일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디펜스 하려고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불편했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 말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인가를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08년 이후부터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되게 완화적인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다가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까지 치솟았었는가? 둘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08년도부터 요 파란색 차트가 인플레이션이고 도트가 이제 기준금리인데, 08년에 뭐 제로금리로 바뀐 다음부터 쭉 거의 뭐 7, 8년을 그냥 제로금리로 유지시켰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 차트는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아주 다양한 뭐 원인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때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어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 보통은 요 화폐 수량설에서 M 통화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P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통화 승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통화 유통 속도. 화폐량을 늘렸어도 통화 승수가 줄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현재까지 그냥 가장 타당성 있게 언급이 되는 08년도 이후부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요걸 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화 유통 속도도 08년 여기죠. 여기 이후부터도 좀 빠지는 게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통화 승수. 통화 승수가 08년 이후부터 기존에 08년 이전에는 9 이상에서 육박하던 통화 승수가 08년 이후에는 3까지 내려오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통화 승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V가 3토막이 났기 때문에 화폐를 그렇게 끌어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통화 상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 수량설, 모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오로지
화폐적 현상이다. 예, 저는 적극 동의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로직이 그냥 마냥 요렇게만 언급하기에는 확실히 과도하게 통화를 풀기도 했는데, 보는 통화를 찍어내기도 했고, 그냥 이 통화 승수라는 거, 통화 유통 속도라는 요 숫자 몇 개만 가지고, 야, 이게 통화 승수가 많이 줄었고, 통화 유통 속도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08년 이후부터 양적 완화가 제로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어라고 하기에는 찝찝한 거예요, 저는. 꼭 고작 그 두 개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로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제가 수백 개의 차트를 겹쳐봤어요, 그동안에. 뭐, 개인의 소득이, 인컴이 많이 늘어서 가처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저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금, 적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개념은 그냥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퍼스널 세이빙을 봤을 때 개인한테 돈이 많이 지급이 되는 바람에 뭔가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겹쳐봤을 때 뭔가 딱히 개연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때는 발생하지 않았고 왜 코로나 때는 발생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개.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제 사견이에요. 보시면 그 수백 개의 차트 진짜네 이건 하늘의 맹세하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수백 개를 내가 겹쳐봤어요. 모니터 몇 개 갖다 놓고선 몇 개 띄워놓고 그 시대에 이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비교하다가 요거 하나 딱 찾아왔어요. 보시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요 검은색 선 도트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요 앞쪽에서는 그렇게 큰 개연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08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시죠? 08년 이후부터 도트와 파란색 차트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맞게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 끝자락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작업이 이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뭔가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부의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봤을 때 요 빨간색 차트가 TGA입니다. 연준의 계속 이 연준에 있는 정부 재무부의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요 빨간색 차트가 보면은 08년 이후부터 아주 급격하게 레벨 자체가 예, 오더 자체가 아예 다른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08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본원 통화 자체를 많이 찍어내게 돼요. 근데 통화를 찍어낸다는 행위 자체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페드는 통화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6%의 배당금만 챙기고 나머지 94%는 연준의 계좌에다가 꼽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 재화를 마련하게 되는데 부양책을 쓸 때. 그게 이제 0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정부는 뭐 채권을 찍어내고 그거에 맞게 94%가 정부의 이 TJ 잔고로 입금이 되는 식으로 재화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08년 이후에는 특이점으로 온 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양적 완화라는 제도 방법을 통해서 재화를 조달하고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소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유사하게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진짜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2차 스파이크가 올 건가 안 올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2차 스파이크를 논하는 게 좀 신뢰를 얻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TJ 잔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전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진짜 많이 충전이 되어 있네요. 1조 달러까지 충전할 거라고 일단 옐런이 나와가지고 말하긴 했는데
1.2조인가? 예, 거기까지 채운다 그랬었죠. 그러면 뭐 아직 좀 부족하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어떻게 소진할 건가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보통,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의 뭐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고용을 덜 하게 되고 고용을 덜 하다 보니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었으니까 다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뭔가 부양책을 쓰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거는 08년 이전에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단순히 기업한테 돈을 꽂아주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뭐 가령 금리를 인하해서 조달 비용을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금융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비싼 값에 사주면서 금융권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선순환을 만드는 이니시에이팅을 어디다가 줄 건가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08년 이전에는 뭐 금리 인하 이런 걸 통해서 보통은 금융권이나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꽂아줍니다. 수혈을 하는 방법이 이니시에이팅을 하는 게 기업에다가 딱 돈을 꽂아줘서 뭔가 지원금이나 이 이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을 증진시키고 고용을 늘려서 다시 소비를 밀게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니시에이팅을 기업한테 박아줬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캐시를 꼽아버렸어요.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국민들한테 꼽아줬고 그게 소비를 일으키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기업의 실적이 나오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업한테 꽂아주는 방법 하나, 소비자들한테 꼽아주는 방법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금융권, 기업한테 꽂아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코로나는 아무래도 보건상의 뭔가 이유로 실직이 발생되는 경기 침체가 오는 방법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꽂아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최초로. 그게 뭐 연방은행의 실업급여라던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도 보면 여기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도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일을 다들 안 했었죠, 요때. 또 중소기업들한테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돌려서 너가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하면은 우리가 지원금을 줄게. 혹은 대출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예, 어마어마한 돈을 부양책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왜 문제가 되냐, 인플레이션에. 보시면 뭐 자산가, 금융권, 혹은 기업 이런 곳은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은 곳이죠. 그냥 일반 근로자 대비해서는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존에는 부양책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꼽아줬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돈이 없는 근로자 뭐 아니면 하루하루 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실직급여도 그렇고 약간 소득 분위에서 조금 낮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캐시를 꼽아주면서 부양책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그 소비 품목이 아무래도 CPI에는 그러면은 이 100억 자산가가 사용하는 품목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근로자가 소비하는 이 소비 품목이 많을까요? CPI라는 게.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뭔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100억의 자산가가 흔히 소비하는 소비 항목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일반 대중적인 소비 품목을 가지고 CPI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가 이번 이 두 번째 원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필이면 부정책을 써도 조금, 예, 기존에는 있는 사람들한테 써서 낙수 효과를 누렸다고 하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약간 저소득층들한테 지원금을 빡세게 때려박으면서 코로나 시기에만 진짜 4, 500만 원? 그냥 캐시로만 꼽아준 것만 해도 1인당 그냥 4, 500이 그냥 꽂혔어요. 우리나라야 뭐 1차, 2차 해가지고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가 줬었죠. 뭐 제가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CPI에 들어가는 항목을 주로 소진하는 사람들한테 꽂아준 거예요. 이 자산가들한테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주더라도 뭐 삼시세끼 세 번 먹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섯 끼를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저소득층한테 캐시를 꽂아주는 건 약간 의미가 다른 게, 내가 삼시세끼만 먹고 살기에도 되게 급급했는데 갑자기 캐시를 때려박으면서, 이 앞에서도 저축이 있었죠. 개인저축.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보시면 30 몇 퍼센트의 초과 저축이 발생됐던 거예요. 이 시기에. 가처분 소득 중에서 세이빙 됐던 비율이 30%가 넘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율. 이게 왜 갑자기 발생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금이 그냥 냅다 캐시로 저소득층한테 꼽아버린 거예요. 근로자들한테. 근데 하필이면 이들이 소비하는 항목들이, 예, CPI로 잡히는 부분들이 큰 거고, 뭐 당연히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삼시세끼만 먹고 살기에도 되게 바빴는데, 어, 갑자기 나한테 큰 돈이, 목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 차도 좀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뭐 휴대폰도 좀 아이폰으로 이번에 좀 프로로 좀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린 게 정부의 재정 지출. 08년 이후부터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 재정 지출로 인해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한테 꽂혔냐, 소비자한테 꽂혔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소비자한테 꽂힌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실업급여, 재난지원금, 이 급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유지시켜줬다, 보존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들이 사용하는 소비 품목 자체가 CPI에 많이 들어가 있다. 100억 자산가가 하는 뭐 소고기나 뭐 캐비어나 샥스핀이나 이런 항목은 아무리 올라가도, 이 자산가들이 소비하는 항목들은 아무리 올라가도 CPI에 애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런 저소득층이 소비하고 있는 소비 패턴은 CPI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CPI의 급등을 유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08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최근 코로나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한 CPI가 08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CPI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이 되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기업한테 꽂히느냐, 소비자한테 꽂히느냐가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 일반 소비자한테 꽂히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항목 자체가 CPI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어. 개인저축. 일시적으로 이렇게 초과저축을 만들어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극히 제 사견이에요. 제가 이게 원래 사실 일요일에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로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터도 부족하고. 사실 지금도 약간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명확한 숫자를 띄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뇌피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안 하고 싶었고, 이 얘기는 제가 단톡방에서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1년 전부터 이 없는 사람들한테 캐시를 꼽아준 게 되게 인플레이션에 주요했던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오늘 이제 2차 스파이크가 오니 안 오니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차 스파이크가 제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까지 편 논리의 로직에 의해서, 지금까지 편 로직에 의하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소비자한테 꼽히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 것 같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향후에 지금 TJ가 엄청 충전이 잘 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1조 달러까지 충전을 한다고 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렇게 쌓인 TGA가 소비자한테 꽂힐 거냐, 그냥 일반 국민한테 꽂힐 거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이 저렇게까지 활황이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다. 2차 이 스파이크를 그러니까 이 악순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노동자가 다시 내 임금도 올려줘 하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이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이 스파이럴을 뻔히 알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그걸 캐시로 꽂아준다? 요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쌓인 이 재정 지원, 이 재정 자금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또다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저는 올 거라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2차 스파이크가 올 거라고. 근데 현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어디 있어요? 고용이 이렇게까지 좋은 상태에서 굳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캐시를 꽂아준다? 그거는, 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08년과 22년, 20년도의 이 차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생각했을 때도 저는 2차 스파이크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뭔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캐시를 꽂아준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는 제가, 예, 이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장을 굽히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 그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보면은 그냥 화폐 수량설로 봤을 때 밀턴 프리드먼의, 예, 그냥 오로지 인플레이션은 통화로서만 통화적 현상이다로 봤을 때 보시면 M2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출 규모입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대출 태도 지수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대출 규모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요 파란색인 대출 태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발표되는 거 보면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대출 태도 지수가 꺾여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M2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실제로 M2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시면 연준의 자산이나 M2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M2가 이건 왜 반등한 거예요? 3월에 SVB 터지면서 BTFP 돌리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일단 M2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 자산은 아시다시피 QT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화폐만 보더라도 M2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연준 자산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대출 태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예, 2차 인플레이션이 절대 안 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2차 스파이크를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되는 08년과 20년도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양상을 떴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보시다시피 뭐 데이터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뭐 말로 풀는 요런, 예, 요렇게 좀 논리를 핀 건데,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한번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좀 반박할 로직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추가 좀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경제는 여기서 끝. 경제 끝.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제가 슈톨렌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댓글로 그거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광고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광고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22년 12월에 제가 구매했던 구매 내역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디서 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뭐 요 정도면은 뭐 괜찮겠죠? 리치몬드 과자점이라는 곳에서 샀고요. 17,000원인가 했어요. 주먹만 해요,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조금씩 잘라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몇 등분 해가지고 저걸 다 먹으면은 크리스마스가 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7,000원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이게 유럽 독일인가? 뭐 그런 유럽의 뭔가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소개하면서 야 이거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잘라 먹는 거래. 하나의 그냥 그런 재밌는 경험을 선물하는 거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제가 봉사를 왜 하는지. 요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100만 원 기부를 하려고 저 안양에 있는 안양의 집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100만 원 기부를 할 건데 애들이 몇 명 있냐 해가지고 20 몇 명 있다고 하길래 그럼 한 5만 원씩 해서 제가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먼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그 친구들이 원하는 품목을 저한테 이렇게 적어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주시냐? 제가 이렇게 포장도 해가지고 어린 5월 5일에 이렇게 딱 맞춰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친구 2명이 그 선물을 고르는데 이렇게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띵 했던 게 저한테 5만 원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뭐 직장인들 하시다 보면 그래도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5만 원 정도는 좀 쿨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쓰는 금액은 아니었는데 저 친구들한테는 저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돈이구나 해가지고 이때 처음 한번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한테는 되게 작은 돈인데 저 친구들한테는 뭔가 설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예. 뭐를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좀 많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물품목을 딱 받았는데 거기 있는 품목 대부분이 약간 생필품이었어요. 그냥 뭐 신발, 피복 뭐 이런 게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 진짜 어린 친구들은 레고를 했어요. 그래서 레고 그래도 그 친구들은 뭐 본인들이 갖고 싶었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샀나 봐요. 그 두 개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이게 나한테는 그냥 그냥 한번 이렇게 고기 먹고 마는 돈인데 저 친구들한테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흔히 살 수 없는 그냥 피복을 그 친구들이라고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안 사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피복을 샀던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적혀 있는 품목만 봐도 약간 저는 조금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분명히 적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뭐 수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전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후원해 주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막 용돈도 되고 하면서 분명히 적지는 않은데 제가 막 술, 담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취미도 그냥 경제 보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제 보고서 보고 뉴스 보고 하는 게 재밌어요. 제 취미예요, 취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뭐 도움까지 된다고 하면 더 뭔가 이렇게 보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소비를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런 곳에서 쓰는 거는 단순히 이게
이렇게 기부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돈 5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이 5만 원에서 파생되는 가치가 훨씬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전달이 됐으려나요? 그리고 제가 또 기부한다고 하니까 뭐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 형들이 준 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기부하라고 준 게. 그래서 제가 또 명절에 이번 명절에 이 샤인머스켓이랑 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건 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봉사 다니고 있는 보육원에다가 기부도 했었고 그 제가 이 어린이날에 요구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원에 있는 보육원을 찾은 거예요. 요거는 안양 어린이집에다가 기부했던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친구들이랑 좀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이 선물 줄 때도 일부러 친구들 얼굴 안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전달만 하고 오겠다고. 왜냐면 이게 그 친구들도 자꾸 봉사자들이 한 번씩 얼굴 비치고 가면은 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야 하루 기분 좋자고 가가지고 내가 돈 이만큼 쓰고 간다. 뭐 이런 나 좋은 일하고 간다. 이런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인간관계를 뭔가 이렇게 좀 라포라 그러죠. 라포를 형성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선물 주고 갈 때도 애들 없을 때 제가 몰래 주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5만 원 가지고 고민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보내준 품목을 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친구들도 분명히 갖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운동화였어요.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거 보고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봉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저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5월부터 해가지고 예,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는 매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가 뭐 청소하고 놀아주고 뭐 이러는 거 말고 좀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피크닉이라던가 놀이동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저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보육원이랑 저희랑 약간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사하거나 뭐 기부하거나 이러는 게 저는 진짜 제 자기 만족이에요. 진짜 눈꽃만큼도 뭐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해서 제가 기분 좋은 거예요. 뭐 돈을 남을 주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은 누군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위험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봤을 때는 어우 저걸 왜 돈 주고 타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 제가 뭐 대단한 선행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제 만족을 느끼려고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진짜 가면은 저도 처음에 봉사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애들한테 많이 베풀고 와야지 했는데 진짜 절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얻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게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얻고 와요. 그러니까 절대 가가지고 제가 많은 걸 이렇게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그 만족감일 수도 있고 뭐 알량한 뭐 동정심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얻고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주고만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뭐 그거는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봉사 어떻게 하게 됐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막 형이 그 50만 원 주셨던 거는 저희 그 봉사단체 총무한테 넘겼고 그걸로 다음 앱 또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만 원이 절대 5만 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되게 많은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제가 눈앞에서 봤고 저는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태그웨어 시계거든요.
이전에는 50만 원짜리 시계가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건데,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도 장인어른이 저 결혼할 때 그래도 남자가 시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치나 이런 거 소비에 있어서 진짜 좀 근건절약하는 막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그래도 좀 기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기분 좋게 돈 쓰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주거나 이러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꼭 기회 되면은 봉사는 뭐, 예, 진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절대 남을 위해서 한다, 뭐 선행한다, 뭐 대단하네, 뭐 이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가보면은 진짜 제가 얻고 오는 게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사담을 좀 뒤쪽에다 좀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